239명을 태운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먼 바다에서 비행기 날개의 일부와 외장 부품 몇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체의 본체는 없었고 조종석도 없었고 블랙박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을 태운 채 일부 잔해에만 남기고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항공기 실종 사건은 항공 역사상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 비행기의 이름은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입니다. 2014년 3월 8일 새벽 MH370편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합니다. 기종은 보잉 777-202R,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 다음 날을 계획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정기 국제선이었습니다. 이륙 후 약 40분이 지났을 때 조종실에서 마지막 교신이 전송됩니다. 굿나잇 말레이시아 370. 이 인사 직후 항공기의 트랜스폰더 신호가 꺼집니다. 기체는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북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러 민간 레이더 감시가 약한 해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진 이후에도 통신위성 인마사트는 항공기와의 자동 신호 교환 기록을 남깁니다. 이 신호들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항공기가 몇 시간 동안 비행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록을 연결하면 남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긴 곡선, 즉 호가 그려집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대규모 해상해저 수색이 시작됩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수색팀은 남인도양 약 12만 제곱킬로미터를 탐색합니다. 그러나 동체도 엔진도 블랙박스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수색은 수년간 이어졌고 2018년 합리적으로 가능한 구역에 대한 탐색은 완료되었다는 판단과 함께 공식 수색은 종료됩니다. 수색이 진행되던 중 실종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인도양 서쪽의 레위니용 섬 해안에서 비행기 날개의 일부가 발견됩니다. 이 부품은 보잉 777 기종의 플랫퍼런이었고 제조 기록과 정비 이력을 대조한 결과 MH370에 장착되었던 부품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모잠비크,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연안 여러 지역에서 추가 잔해들이 발견됩니다. 이 잔해들은 보잉 777 계열과 일치했지만 대부분은 제조 번호가 없어 MH3701 가능성이 높다는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이 발견으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MH370은 공중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인도양 어딘가에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잔해들은 추락 지점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고 원인을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인 동체와 블랙박스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없는 공백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군사기지로 끌려갔다는 주장, 격추되었고 은폐되었다는 이야기, 조종사가 계획적으로 비행을 끝냈다는 가설까지 수많은 주장이 퍼져나갑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잊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네들은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축적된 해류 데이터와 잔해 이동 경로 분석, 그리고 초기 수색의 한계에 대한 재검토는 기존 수색 구역 밖에 새로운 가능성, 지역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무인 잠수정과 심해 탐사 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며 2025년 H370에 대한 재수색이 공식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 수색은 넓지 않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만을 집중적으로 향합니다. 2015년부터 발견된 H370의 잔해들은 우연히 흩어져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되었거나 강하게 추정되는 잔해들은 모두 인도양 서쪽 연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레위니옹 섬, 프랑스령,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안 이 지역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해류 체계 안에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인도양에는 일정한 방향성과 계절성을 가진 대형 해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남방우 순환 해류, 적도 하강류, 계절풍에 따른 표층 이동. 이 해류는 남인도양 중앙부에서 발생한 부유 물질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서쪽 아프리카 연안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을 가집니다. 즉, 서쪽 해안에서 발견된 잔해는 동쪽이나 중앙 인도양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2014년 당시에는 이 해류의 세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위성 기반 해류 관측, 표층 중층, 해류 시뮬레이션, 계절별 연도별 편차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잔해가 이 시점에 이 위치에 도착했다면 몇 년 전 어느 바다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은가를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산을 수천 번 반복하면 가능성이 높은 출발 지점들이 지도 위에서 점점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 역추적 결과는 초기 수색에서 중점적으로 탐색했던 구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수색이 인마삿 위성호의 중앙부였다면 새로운 분석은 그 호의 남쪽 외곽 일부에 해당합니다. 즉, 이미 충분히 뒤졌던 바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탐색된 바다가 새로운 후보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 기술로는 탐색 효율이 낮았던 복잡한 해저 지형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2025년 재수색의 핵심은 사람이 조종하는 탐사에서 데이터 기반 자율 탐사로의 전환입니다. 자율 무인 잠수정은 사전에 입력된 해저 지도와 목표 구역을 따라 스스로 항로를 계산하며 이동하며 수심 6,000m 이상에서도 장시간 연속 탐색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구역을 사람보다 훨씬 촘촘하게 스캔합니다. 고해상도 심해 소나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인공 구조물 형태를 식별하여 해저 협곡, 단층지대에서도 음영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2014에서 2018년 수색 당시 수집된 소나지형 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으로 재분석하여 당시에는 의미 없었던 신호를 다시 해석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과거에는 봤지만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던 지점들이 다시 표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번 재수색은 희망이나 추측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잔해의 위치, 그 잔해가 이동했을 해류의 방향, 시간이 지나며 정밀해진 해양 데이터,
과거 수색의 기술적 한계 분석, 이 모든 것이 겹쳐 만들어진 아주 좁은 바다를 향합니다. 그래서 이 수색은 다시 해보는 시도가 아니라 이제야 가능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다음 단계에 가깝습니다. 자네가 도착한 해안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 이동 경로가 다시 바다 위에 새로운 좌표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다의 침묵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의 우리는 더 깊이 보고 더 정확히 계산하며 끝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색은 단순한 제시도가 아니라 이 비극적인 실종이 마침내 이름과 이유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순간입니다. 239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실종이 더 이상 미지로만 남지 않기를, 그리고 이 긴 침묵이 진실로 마무리되기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엑스랩은 사라진 천재,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기록에서 지워진 사건과 사물들을 추적하며 감춰진 사실과 남겨진 증거를 근거로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탐사 채널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과 흔적을 통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끝까지 묻습니다.